오늘의 흑자 드라마 2화 극장 시구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되면 예쁜 초등학생 어린이가 한 멋진 초등학생 어린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자애는 남자애한테 조금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씩 웃는데, 남자애도 사실은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표현을 못해요. 숫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좀 여자애들이 사춘기가 더 빨리 오고 남자애들이 더 사춘기가 좀 늦게 오고, 철도 조금 남자들이 늦게 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성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오히려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남자애가 도망을 쳐. 그리고 이 둘이서 이제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간이 좀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오지게 와요.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야.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우산을 다행히 갖고 온 친구들은 우산을 쓰고 집에 가는데, 우산 안 갖고 온 친구들은 뛰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 남자 어린이가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자 어린이는 우산이 없어서 혼자서 지금 집을 못 가고 이 학교 처마에서 이렇게 비가 그치길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애는 사실 이 우산을 여자한테 주고 싶어. 이거 쓰고 가. 난 뛰어가면 돼. 이러고 싶어. 근데 용기가 너무 없어서 우산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이 남자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 한 명이 유괴를 당했다고. 나라가 이제 발칵 뒤집힙니다. 이제 유괴를 당한 아이는 박초롱초롱 빛나리라는 어린이입니다. 요거는 실화가 바탕이에요, 여러분. 이 시그널의 1화에 나오는 사건은 실화 바탕입니다. 실제로 이제 1997년에 박초롱초롱 빛나리라는 어린이가 유괴 및 살 당했죠.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이제 저는 이때 중학교 1학년이었네요. 90년대가 유괴가 진짜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CCTV도 적었고 지금처럼 차에 블랙박스 같은 게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잡는 게 좀 어려웠고요. 지금처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시대도 좀 아니었어요. 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뭐 엄마나 아빠랑 함께 등교를 해본 적이 입학식 때 말고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말고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차로 태워다 주는 경우가 워낙 많고, 등하교를 같이 하는 크루를 이렇게 꼭 만들어서 이렇게 등하교를 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때는 그냥 막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괴에 노출이 좀 많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90년대 하면은 개구리 잡는 소년들 뭐 그분들 사건도 있고, 뭐 유명한 유괴 사건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게 시그널 1, 2화입니다. 빛나리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만 11세,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 빛나리 양이 납치를 당했고요. 뉴스에 어마무시하게 속보가 막 나옵니다. 다음날 학교를 등교를 해보니 학교 앞이 난리가 났어요. 막 기자들, 경찰들 와가지고 일단 애들한테도 빛나리 양이랑 친했니? 뭐 어떤 애였니?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경찰들은 막 학교 막 수사를 하고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용의자는 생각보다 쉽게 특정되게 됩니다. 용의자 서형준. 이 용의자는 의대생입니다. 서형준은 빛나리 양을 유괴하고 나서 빛나리 양의 부모님 집에 협박 편지를 보냈고요. 편지에 나온 지문 등 뭐 이것저것을 해서 용의자를 특정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 어린이는 깜짝 놀래요. 왜냐면 남자 어린이는 먼저 우산 쓰고 집에 가는 척 했지만, 친구 나리가 우산이 없는 게 좀 염려돼서 학교 앞쪽에서 이렇게 집에 잘 가는지 쳐다봤거든요. 보고 있었어. 근데 나리 양이 학교 앞에서 어떤 여자와, 성인 여자와 같이 우산을 쓰고 돌아가는 걸 보고, 아 다행이다, 누가 마중 나왔구나, 엄마는 내가 아는데 엄마는 아니시고 뭐 이모인가 하고 이제 집에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남자 어린이가 본 빛나리 양을 데려간 용의자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뉴스에서 계속 서형준이라는 남자 의대생이 용의자, 유력한 용의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직 잡진 못했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경찰 아저씨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왜냐면 유력한 용의자는 특정이 됐어. 근데 잡지 못하고 있어. 유괴 사건이야. 유괴 사건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얼마 안에 해결해야지 해결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골든타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괴 사건의 골든타임은 무려 3시간입니다. 3일이 아니고 3시간. 그럼 지금 골든타임은 이미 애진작에 지났고 24시간도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경찰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애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를, 초등학생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를 들어주지도 않아. 이제 어린애가 계속 날이 데려간 거 여자예요. 경찰 아저씨 여자가 데려갔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데려갔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경찰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나리 양은 결국에는 숨이 끊어진 채 발견이 되었고요. 남자 어린이는 자기 말을 도저히 안 들어주니까 민원 신고함 같은 걸 본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민원 신고함에 넣으려고 종이에다가 날이 데려간 거 남자 아니고 서형준 아니고 어떤 여자였어요, 20대 초반 여자였어요 라고 써서 경찰서를 다시 가는데 어떤 아저씨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쪽지를 떨어뜨려 버려서 넣지 못합니다. 부딪힌 아저씨가 조진웅과 부딪힌 거예요. 조진웅은 일단 너무 바쁘지만 그 종이는 주워서 챙겨놓긴 합니다. 이제 조진웅이 바빴던 이유는 이 사건의 담당 형사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용의자 브리핑을 하러 가야 됩니다. 높으신 양반들이랑 수사를 하는 형사들 다 이렇게 앉혀놓고 PPT를 합니다. 용의자 이름 서형준, 나이 21세, 상진대학교 의대 재학 중, 자취방하고 학교 같은데 전부 경찰 병력 출동해서 다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도주한 뒤입니다. 핸드폰 요금을 2달 넘게 안 내서 핸드폰이 정지돼서 위치 추적이 아예 안 되고 있어. 신용카드로 추적을 해보려고 했는데 카드 빚이 현재 5천만 원. 카드도 정지 상태. 그래서 카드 추적도 안 됨. 단서가 없어. 그리고 조진웅이 PPT 내용에 없는 얘기를 강력반 반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서형준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형준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랑 관계가 조금 묘했습니다. 서형준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여성용품들이었다. 그러니까 여자 구두, 여자 백, 여자 옷, 뭐 샤넬백 이런 것만 오지게 사가지고 카드 빚이 5천이 넘었었다. 그리고 서형준의 친구를 조사를 했는데 형준이가 몇 번 찾아와서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서형준뿐만 아니라 서형준 여자친구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조진웅이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반장님이 얘기합니다. 시끄러 이 새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용의자 특정돼가지고 서형준 이 새끼만 잡으면 되는데 뭔 뻘소리를 하고 있냐 이 새끼야. 여자가 무슨 유괴야 임마. 너 여자가 애 유괴하는 거 본 적 있어? 본 적 없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유괴하면 남자 아니야 이 새끼야. 서형준이나 가서 잡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묵살됩니다. 조원준 형사가 굽히지 않습니다. 근데 반장님, 뭐 또 그 서형준 단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편지에서도 나왔고 서형준이 머물렀던 카페에서도 서형준 지문 같은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새끼 범인 아니야. 저 근데 그게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 오지게 쳐나왔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지를 쓴다든지 가위로 오려가지고 글자를 잡지책에서 오려서 협박 편지를 만들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고 이러다 보면 지문이 아주 많이 묻어 있거나 처리를 했다면 아예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꼭 엄지손가락 한 개만 계속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상합니다. 이상한 건 너고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고등학교 때 차 훔치고 다니고 동료들이랑 막 그런 거 한 거 이런 새끼를 경찰을 뽑아줬더니 이 새끼가 헛소리나 삑삑 쳐하고 있고 이 새끼야. 너 경찰 잘리고 또 GTA 찍고 싶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서영준이나 잡아와. 알았어? 알겠습니다. 애들이 있는데 자꾸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조진웅이가 조원준 형사가 혼자서 갠프를 하려고 합니다. 반장이랑 안 맞아. 그래서 혼자서 이제 갠프를 하려고 막 이것저것 이제 막 찾아보려고 하는데 무전이 하나가 온 거예요. 저기요 급합니다. 저기요. 뭐야? 예, 뭐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경찰서 모시기 경위입니다. 왜 이 채널에서 무전을 하십니까? 거기 뭐 몇 채널 쓰지 않으세요? 저기 너무 급해서 그런데요. 서형준이 범인 아닙니다. 예? 왜요? 범인은 여자예요. 어쨌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선일정신병원에 무언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가보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 직 무전이 끊겨. 조진웅이는 어쨌든 선일정신병원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자, 그 시각 이재훈이는 경찰서에 잡혀 있습니다. 무슨 죄를 졌냐? 아니요. 김혜수한테 연행당해서 왔는데 연행당한 이유가 연예인 쓰레기통을 뒤져서. 이재훈은 경찰이고요. 심지어 프로파일러입니다.
근데 이런 애가 연예인들의 뒷조사를 해서 열애설 같은 걸 포착한다든지 주사 이모한테 링게루를 맞는 거를 포착한다든지 조직폭력배인 지인한테 선물 같은 걸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사진을 이렇게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기자들한테 파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혜수도 처음에는 연예인한테 이제 신고가 들어왔겠죠. 잡았어. 잡아봤더니 이 새끼야 형상기라. 이 새끼 또 뭐하는 새끼니? 이러면서 경찰서에 데려와서 조사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경찰이잖아요. 경찰인데 너 그렇게 연예인들 뒷조사해가지고 기자들한테 그 팔아먹고 그게 경찰이 할 짓이니 네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그냥 취미 활동입니다. 돈을 받다니요? 제 통장 기록 보세요. 돈 받은 게 있는지 제가? 나 너무 억울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원래 디스패치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는데 탈락해서 제가 형사가 된 사람이에요. 내가 직업적으로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취미생활로라도 내가 어둠의 디스패치가 되어보자. 무급 디스패치 기자가 되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돈 받고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잡아뗍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분이 전화가 와서 일 커지는 거 싫다. 그냥 그 내 쓰레기통 뒤지네. 다시는 우리 집에 못 오게만 좀 해달라. 라고 신고를 취하하셔서 이재훈은 풀려나게 됩니다. 이재훈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를 대놨는데 차 앞을 어떤 트럭이 막아놓은 거야. 아예 못 움직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이거 뭐야 하고 트럭 앞으로 갔는데 다행히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저씨 차 빼세요. 빨리요. 저 급해요. 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아. 짜증을 오지게 만지게 내고 있는데 트럭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저기요 이재훈 형사님? 이재훈 형사님? 뭐야? 뒤에 가봤는데 폐 무전기들을 수거하는 이제 트럭이었어요. 그 폐품들 중에서 무전기 하나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재훈이 그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이거 뭐야 하고 받아봤는데 이재훈 형사님 저 조원준입니다. 예? 저 지금 선일 정신병원에 와 있는데요. 아저씨 누구신데요? 아니 형사님이 여기 오라면서요. 제가요? 언제요? 아씨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찾았습니다. 뭘요? 서형준 시체 찾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재훈은 어안이 벙벙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알려줬잖아. 네 말이 맞더라 라고 누군가 얘기하고 있어요. 조원준 형사죠. 이재한으로 할까요 그냥? 이재한으로 합시다. 이재한 형사는 이재훈과 무전을 하다가 뻑치기를 당해서 쓰러져 버리고요. 무전이 끊깁니다. 무전이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이재훈은 더 어안이 벙벙한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찾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재한이 조원준이고 조원준이 조진웅이라고 조진웅이 이재한이고 이게 그렇게 헷갈려? 이재한으로 통일하자. 재한이 재훈이 이름이 이게 라임이 맞네. 재한이 재훈이로 하자.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훈은 오늘 원래 비번인데 출근 안 하는 날인데 자기 관할 경찰서에 가서 이 무전기 뭐냐고 짬밥 있는 사람한테 좀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어제 골동품 아니야? 이거 나 갓 경찰 됐을 때 뭐 그때 뭐 쓰다가 없어진 그건데 이거 어디서 났어? 아까 여기서 갑자기 무전이 와가지고요. 무전이 오긴 뭘 와? 이거 배터리 방전됐는데 이거 봐봐 충전도 안 되잖아 지금. 이거 완전 방전된 거라니까 충전해도 안 돼요. 고장났어.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분명히 30분 전에 이걸로 무전을 했는데 어쨌든 이재한 형사는 이재훈한테 무전을 들은 대로 선일 정신병원에 가서 자기가 추리한 것처럼 서형준이 빛나리를 유괴한 진범이 아닌 정황을 보죠. 그건 바로 서형준이 목을 메고 죽어있는 현장. 병원인데 폐병원이에요. 정확하게는 이제 폐원 결정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를 이제 문이 어떻게 열려 있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안에 깊숙한 곳에 공터에 빗물 같은 게 이렇게 빠지라고 바닥에 군형 파놓고 철장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놓은 그거 있잖아. 거기에 서형준이 목을 매서 죽어 있는 겁니다. 흔하게 이상한 점 MG 손가락이 없어. 한쪽이 사이즈 딱 나왔죠. 이재한이 추리했던 그대로예요. 서형준이 혼자 한 게 아니야. 아니 내 추리를 넘어서 서형준은 애초에 진범도 아닌겨. 어떤 진범이 있고 그 진범이 서형준한테 덮어 씌우고 서형준을 죽이고 서형준의 MG손가락을 잘라서 그 손가락으로 여기저기에다가 지문을 오지게 쳐묻히고 다녀서 현재 우리 경찰 인력들은 허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빨리 가서 알려야 되는데 어떤 한테 뻑치기 당해서 기절했어 지금. 그리고 이제 이재훈은 너무 이상한 일을 겪었잖아. 아니 분명히 무전을 했는데 뭐 무전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무전에서 온 사람은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가 형사인 것도 다 알고 있고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속는 셈 치고 선일 정신병원에 가봅니다.
근데 묘한 점이 있어요. 이재한 형사가 선일정신병원에 갔을 때는 폐원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재훈이 선일정신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폐원이 된 지 10년 이상 지난 것처럼 아주 많이 노후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이재훈도 이재한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다가 그 밑에 빗물 빠지는 그곳에서 똑같이 서형준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재한이 발견했을 때 서영준은 죽은 지 한 일주일 정도? 며칠 정도 돼 보였는데 이재훈이 발견한 서영준은 백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재훈은 2015년, 이재한은 2000년에 서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무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한은 빛나리 양이 유괴됐던 2000년에 서영준을 쫓고 있는 것이었고요. 이재훈과 김혜수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 뒤 미제 사건을 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와우, 고와이요. 어쨌든 이재훈 형사는 백골 사체를 발견하고 곧장 김혜수한테 신고를 합니다. 112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자기가 이걸 발견하게 된 경위가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나마 좀 설명을 해볼 만한 안면이 있는 사람한테 일단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혜수네 경찰서에서 달려옵니다. 과학수사대 와가지고 잘 이렇게 갖고 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재훈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김혜수한테 물어봅니다. 저기 이상한 점 없었어요? 이상한 점? 네가 제일 이상하지. 너 여기 왜 왔어? 이상한 점 있죠?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얘기해줘야 되는데? MG. MG? 그래 너 MG. 젊어서 좋겠다 이 새끼야. 아니 MG 없죠.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젠장 진짜잖아. 이재훈은 설명을 하고 싶지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유골은 서형준인 걸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 시각에 이제 이재훈은 아는 경찰한테 이제 부탁해서 이재한이라는 형사가 있나 전국적으로다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이재한이 경찰 중에 딱 3명 있는데 다들 통화해 보니까 빛나리 유괴 사건 1도 몰랐다. 너랑 통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안타깝게도 그렇다는 것은 15년 전에 이재한하고 현재 이재훈이 무전을 한 건데 현재 이재훈이 이재한 형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재한이라는 형사가 우리나라에 3명인데 그 3명 다 이 빛나리 사건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이재한 씨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형사를 그만두셨거나 혹은 돌아가셨거나. 아무튼 생각에 잠긴 이재훈을 김혜수가 멱살을 잡고 몰아붙입니다. 너 정체가 뭐야? 너 그 시체가 서영준인 거 어떻게 알았어? 진짜였어요? 대답이나! 서영준 시체인 거 어떻게 알았고 MG 손가락 없는 거 너 어떻게 알았어? 와 진짜 미치겠네.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무전기가 조원준 혼자 이재한이라고 하니 이상하네. 아니 그니까 내가 그래서 조원준 하고 있었잖아. 야 내가 조진웅 하고 있었어. 그니까 조진웅 쉴드 치네. 이지랄 해가지고 오케이 조원준으로 할게. 조원준 하고 있었어. 근데 어떤 새끼가 형 내가 진짜 시그널 진짜 광팬인데 제발 이재한으로 해주면 안 돼? 무시했어. 근데 또 이따가 형 제발 이재한으로 해줘. 몰입이 안 돼. 이 개 어서 지금 이재한 형사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형 왜 이재한만 이재한이라고 해. 다른 사람들은 본명 쓰면서. 그럼 이제 와서 여기 이재훈 이름도 극중 이름으로 바꾸고 김혜수도 극중 이름으로 바꾸고 빛나리 양도 극중 이름으로 바꾸고 다 바꾸면은 이게 이름 맞추기 게임이야 지금? 대충 쳐 알아들어. 이재한이 조원준이고 조원준이 조진웅이고 조진웅이 이재한이잖아 지금. 김혜수가 예림이고 리뷰를 할 수가 없어. 적당히 태클이 들어와야지. 그리고 태클도 야 흑자야 이러면은 내가 조금 흐린 눈 할 수 있겠어. 근데 새끼들이 내가 인프핀 거 알아가지고 이 새끼들이 이제 날 조종하는 법을 알아. 형 제발 이재한으로 해주면 안 돼. 내가 진짜 시그널 광팬인데 몰입이 안 돼. 형 제발 이러면 내가 무시 못하는 거 알고 내가 착해 빠져서 그런 거 무시 못하는 거 알고 개새끼야 투표로 해. 조진웅, 조원준, 이재한 투표로 해. 1분만 할 거야. 아 스트레스 받아. 자 조진웅 58%, 조원준 15%, 이재한 28%. 나한테 뭐라 하지마. 너네가 원한 거야. 10초 뒤에 투표 닫겠습니다. 50% 넘었으면 끝난 거야. 오케이 끝. 진웅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조재한으로 하자. 아 조의 의지는 이어야 되니까 조재한으로 할까? 조재한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혜수는 화를 막 냅니다. 서영준의 시체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당시 진범밖에 없을 거야.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았노? 서영준이랑 무슨 관계야? 이때 반장님이 들어옵니다.
김혜수의 반장님이죠. 김혜수를 쪼기 시작합니다. 서영준 시신 발견된 게 사실이야? 사체 자료 다 넘겨. 누구신데 자료를 다 넘기라고 합니까? 김혜수가 반장님한테 대듭니다. 누가 왜 서영준을 죽였는지 알아내야 됩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 지금 국과수에서 전부 분석 중입니다. 진범을 잡으면 DNA 대조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15년 전 사건이야. 공소시효가 내일 끝난다고. 이제 와서 잡을 수 있을 리가 없어. 그만해. 자료 내놔. 하지만 서영준의 사체가 타살 증거가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 반장님 언제 그렇게 변했어요?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순리대로 해. 자료를 다 가지고 반장이 가버립니다. 김혜수는 이제 빡쳐서 걸어가 버리고요. 반장님이 수사국장을 찾아갑니다. 이 국장이 조진웅이 갈구던 그 반장이에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조진웅 팀의 반장이었는데 15년 동안 엄청나게 승진을 해서 수사국장까지 되었습니다. 김혜순의 반장이 들어가고요. 보고를 합니다. 서영준의 사체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 저기 근데 왜? 조진웅이 말이 맞았습니다. 뭔 소리야? 서영준 엄지손가락이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일이야. 15년 동안 사체가 그렇게 있었으면 당연히 사체가 훼손됐겠지.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 저기 그게 메스로 잘랐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있습니다. 야 말끝마다 말대꾸야. 내가 말대꾸 하지 말랬지. 이 사건 때문에 조진웅 사건까지 까발려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조진웅이 과거 사건 다 파헤치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국장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자세히 깔끔하겠지? 그걸로 진행하자. 국장은 내일이면은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미제 사건을 이제 와서 크게 벌리는 게 싫고 서영준 사건 때 조진웅이 자기하고 무언가 안 좋게 엮인 게 있는데 그게 드러나는 게 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영준이 빛나리 양을 유괴하고 죽이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들을 한번 싹 훑어본 다음에 그대로 경찰서 밖으로 나가니 경찰서 앞은 인산인해. 15년 전에 빛나리 양을 납치하고 살해했다고 하는 유력한 용의자 서영준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그런 사실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과 인파들까지 몰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 앞에는 사실 빛나리 양의 어머님이 15년 동안 1인 시위를 하고 계세요. 기자들이 그것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국장은 밖으로 나와 기자들이 막 찍고 막 범인이 확실한 겁니까? 사인은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물어보는데 수사국장이 뚜벅뚜벅 빛나리 양의 어머니한테 걸어가서 목례를 합니다. 스이마생 되시다. 우리 아이 죽인 놈 잡은 거 맞아요?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드라마죠. 국장이 생각한 그 기림, 기사로 쓰기 너무 좋은 드라마죠. 빛나리 양을 15년 전에 유괴하고 살해한 서형준이라는 유력한 용의자 새끼가 있어. 근데 이 새끼가 도망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고 15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의 사체를 발견해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높은 경찰이 와서 빛나리 양의 어머니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참 멋진 드라마가 완성이 된 거죠. 수사국장은 자기 뜻대로 흘러갔다고 생각하고 흐뭇한 채로 다시 국장실로 올라갑니다. 그 시각에 이재훈은 김혜수를 갈구고 있었습니다. 김혜수는 일단 반장님한테 자기 수사 자료 뺏긴 거 개빡돌아. 그리고 자기 수사하지 말라 그런 거 개빡돌아. 그래서 어케하지 나 혼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훈이 자꾸 쫓아와서 아까 그 반장이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할 거예요? 포기하는 거 아니죠? 당신들은 언제나 그랬어. 그때도 나리를 포기했지. 내가 하는 말 그때도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잖아. 경찰이라는 집단은 항상 이래왔어. 이때 이재훈 씨가 약간 이런 톤의 연기를 하셔서 사실 약간 연기력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시그널이 중반부부터 이제 완벽한 작품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았지만 초반 부분에는 이재훈 씨의 이런 연기 스타일을 처음으로 접해보는 많은 대중분들이 저 사람 너무 연극 같다. 저 사람 혼자서 왜 이렇게 연기 톤이 튀지? 라고 말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드라마가 너무 성공을 하게 되고 이재훈 씨의 이런 연기가 익숙해지고 뇌이징이 되면서 다들 잘했다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재훈 연극 연기를 메소드하는 형이 더 연기 잘하는 거 아닐까?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김혜수가 약간 찔리긴 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새끼야. 근데 이재훈이 범인은 남자가 아니에요. 뭐?
범인은 여자입니다. 20대 초반, 키는 165 정도, 빨간색 명품 구두를 신고 샤넬 백을 들고 다니는 자기애가 매우 강한 20대 초반 165cm의 여자입니다. 헛소리하고 있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지가 봤슈. 지 눈으로 똑똑히 봤슈. 빛나리가 그때 그 여자를 따라가는 걸 지 눈으로 똑똑히 봤슈. 너 왜 그 얘기를 이제서야 하는 건데? 제가 얘기를 안 했을까요? 경찰서에 찾아가서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매일매일 얘기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단 한 번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지. 지금의 당신처럼. 어떻게 당신도 그때 그 경찰들처럼 이 일을 포기할 건가요? 제가 경찰들한테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김혜수가 로비로 나옵니다. 이재훈도 따라서 나오고요. 근데 로비 바로 바깥에 기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문 열고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재훈이 서영준은 자살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누구세요? 저는 서영준의 사체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직 경찰이고요. 서영준은 자살한 게 아닙니다. 서영준은 진범도 아닙니다. 진범에게 살해당하고 그 사체가 오늘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터트려버립니다. 기자들은 이제 막 몰려와서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하고 서영준은 엄지손가락이 잘린 채로 선일 정신병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5년 전에 서영준이 범인이라고 했던 단서가 뭐였죠? 엄지손가락 지문. 그 엄지손가락이 없는 채로 사체가 발견됐다는 것은 진범이 서영준을 죽이고 그의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범인으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나 처음 따라해보는데 얼추 비슷한 듯? 개웃기네. 진범은 15년 전 선일 정신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입니다. 나이는 30대 중후반, 키는 165 전후, 메스에 익숙한 수술방 경험이 있는 간호사예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을 다 꾸몄지만 매니큐어조차 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술방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녀의 키를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녀를 운동장에서 보았을 때 정글짐의 3층 높이와 그녀의 어깨 높이가 같았다는 것. 그럼 키는 165 전후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후로화일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이 진범, 15년 동안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았겠지만 너 이제 끝났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거든. 진실은 하나.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이재훈이 블러핑을 칩니다. 이재훈이 이렇게 블러핑을 친 이유는 공소시효가 27시간 남았어요. 지금은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 살인의 추억 이춘재 때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방영됐던 때는 2016년인가 그때 드라마예요. 거의 10년 전 드라마입니다. 이때는 공소시효가 있었잖아요. 공소시효 27시간 남았어. 근데 어떻게 정석적으로 수사를 하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혜수도 처음엔 성질을 냈다가 너 미쳤어? 기자들 앞에서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범인 잡겠다면서요. 공소시효까지 27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납득을 합니다. 그 시각 수사국장실로 올라가고 있던 수사국장 그리고 김혜수의 반장님 웃으면서 올라갑니다. 아까 기자들 앞에서 나 좀 괜찮았나? 아우 뭐 멋지셨습니다. 오늘 넥타이 이 색깔 메고 오길 잘했어. 신뢰감이 드는 색깔 연푸른색. 자 TV 좀 켜봐. 어떻게 나오나 보게. TV를 켜자마자 서영준은 범인이 아닙니다. 서영준은 진범에게 사랑한 겁니다. 진범은 지금도 버젓이 사회에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경찰들의 수사가 미흡해서 이 꼴이 벌어진 겁니다. 이재훈이 무쌍을 찍고 있어. 수사국장이 대노를 합니다. 말 저 새끼 누구야? 뭐하는 짓이야? 다 된 밥상을 엎은 다음에 지근지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겠죠. 아마 이제 모든 방송국에 특보로 올라가고 있겠죠. 그리고 이 뉴스를 진범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간호사. 이 뉴스가 병원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고요. 진범이 당황합니다. 손이 떨려요. 차트가 떨려요. 수간호사가 다가옵니다. 자기 괜찮아? 저 옆에서 간호사들이 뒷담화하는 소리가 들려. 선일정신병원? 거기 있던 사람 있나? 혹시 우리 병원에 범인 있는 거 아니야? 강세영 간호사가 손발을 달달달 떱니다. 근무 중이었는데 급하게 짐을 챙겨서 집에 가버립니다. 그 시각에 이제 경찰서는 난리가 났죠. 일단 수사국장님 극대노하고 하지만 뭐 본인이 뭐 직접 행차하실 수는 없고 반장 시켜서 당장 김혜수 그다음에 이재훈 저 새끼 조져. 누군진 모르겠지만 내려와서 이제 물건을 막 집어 던지면서 김혜수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반장님이 하란 대로 했습니다. 뭔 소리야? 순리대로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영준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타살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MZ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범과 박나리 양을 마지막으로 본 이 사람 최초의 목격자가 여기 있습니다. 재수사를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순리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재훈이 뒤에서 무게를 잡습니다. 범인은 여자였어요. 당시 정글진 상층이 어깨까지 왔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면 키는 165 전후, 목걸이, 팔찌, 지나치게 화려한 장신구의 원색 신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린아이를 납치, 살해한 점 등을 보면 무감각형 자기애적 인격 장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런 성격인 경우 타인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아요. 서영준과 공모했을 리 없습니다. 처음엔 단독 범행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서영준에게 범행을 들켰을 겁니다. 서영준은 분노했겠죠. 자수를 해라. 자기가 신고하겠다 했겠죠. 그래서 서영준을 죽인 겁니다. 살인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요? 익숙한 공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상황, 병원으로 유인한 겁니다. 그 병원에서 약물을 주사해서 서영준을 쓰러뜨린 후 목을 맨 걸로 위장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서영준을 범인으로 만든 겁니다. 이번엔 이제 사이코패스 플러스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그 손,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손톱을 기를 수 없는 특정한 직업, 메스에도 익숙한 수술방 간호사였을 겁니다. 너 이 말 믿는 거야?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 아, 이거 김혜수구나. 관계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곳이었고, 엄지손가락이 잘려진 모양, 앰플 증거를 봤을 때 주사기와 메스에 익숙한 의료진이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재수사해야 됩니다. 재수사! 유수도 안 보냔 말이야. 넌 유수도 서영준이 범인으로 하고 자살한 걸로 끝내. 그럴 수 없습니다. 선일정신병원 폐원 전까지 5년간의 급여 목록입니다. 당시 여자 의사는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명은 임신 중 휴직이었고 다른 한 명은 생리휴가 중이었습니다. 범인은 의사가 아니에요.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기 있는 간호사가 100명도 넘겠다. 이걸 일일이 다 만나보자는 거야? 전부 만나볼 필요는 없어요. 뭔 소리야? 제보가 올 겁니다. 제가 아까 TV 방송을 향해서 블러핑을 좀 쳤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다고 거짓말을 좀 했죠. 범인은 15년 동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가 남은 지금 자신이 잡힐까봐 굉장히 안달복걸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조퇴를 한다거나 짐 정리를 한다는 등 조금만 있으면 제보 전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제보 전화 지금 온 거 있어? 아직은 안 왔습니다. 하지만 곧 올 거예요. 방송이 나간 지 지금 약 48분이 흘렀습니다. 주변인을 의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좀 의심스럽다가도 지인을 의심하는 게 죄책감이 들어서 쉽게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은 확신이 되고 자신이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에 죄책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12분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안 오잖아. 띠르르르르 띠르르르르 띠르르르르. 여보세요? 선일정신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분이라고요? 띠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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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르르르. 제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장님 이거 어떡할까요? 진행시켜! 특별수사본부 진행시켜! 수사가 진행됩니다. 김혜수가 옆에서 거듭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반장님. 네가 뭘 책임질 수 있는데? 너 따위가? 일이 만약에 잘못되면 옷은 내가 벗기로 하지. 하지만 진범을 잡으면 회식은 네가 쏴.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재훈이 말한 대로, 그리고 서영준이 15년 전에 썼던 카드 내역 등을 근거로 해서 젊은 여자가 많이 쓰는 제품들의 뭐 화장품 같은 걸 많이 샀다. 이재훈이 봤을 때도 20대 극초반의 여자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된 선일 정신병원에서 일한 경험 플러스 수술방 간호사였던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수사가 진행이 되고요. 일단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사람들을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전화로 제보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을 좀 보고, 이재훈도 뭐 여기저기 찾아가서 그 사람 사물함 좀 보여주세요. 사물함을 딱 열어주니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진범은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반드시 사물함에 거울이 있을 거예요. 이 사물함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너무 낡았어요. 그녀라면 분명히 아직도 고가의 화려한 신발을 신고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용의자를 한 명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현주의 제보로 강세영이 특정됩니다. 30대 중반, 선일정신병원 근무 경험 있음, 수술방 간호사임. 그리고 오늘 뉴스가 송출된 후에 근무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휴가를 내고 사라짐. 전화에도 안 받음. 여차 해서 강세영을 잡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까지 한 3시간 남았어요.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자백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혜수가 취조실에 들어갑니다. 강세영과 독대를 하고요. 강세영 씨, 당신은 15년 전 빛나리 양을 유괴하고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자친구였던 서영준도 자살을 위장해서 살해했지. 이제 인정해. 다 끝났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15년 전에 선일병원에서 근무했죠. 네. 서영준이랑은 어디서 어떻게 만난 사이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진짜예요. 빛나리도 모르고 서영준도 모른다. 네. 이 안에 범인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잡아뗍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훈은 이쪽 형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 보고 있어. 취조실에서 나오고 있는 형사들한테 물어봅니다. 구두 뭐 신었습니까? 구두? 뭐였지? 기억하실 만한 구두를 신고 있을 텐데요. 기억 잘 안 나. 갈색이었나? 갈색이었냐? 네, 뭐 갈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취조실로 들어가서 갑자기 강세영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신발을 봅니다.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강세영도 얘기합니다. 저는 수간호사님이 선일정신병원에서 일했던 우리 사람들이 막 수군거릴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수간호사니까 컨트롤이 되고 난 멘탈이 세. 근데 강세영 너는 멘탈이 약한 아이잖아. 내가 반차 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쉬어. 아, 네, 수간호사님. 사물함 가서 핸드폰이 어디 갔지? 핸드폰도 없어진 거야. 그 진짜 수간호사가 휴가 내줘서 간 거예요. 휴대폰은 진짜로 잃어버렸고. 사이즈 나오시죠? 수간호사가 시켜서 그런 것 뿐이에요. 이제 이재훈도 김혜수도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잘못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전현주가 자기한테 이목이 쏠릴 것 같으니까 자기랑 같은 병원 출신이었던 나이대도 비슷한 강세영한테 시선을 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재훈이 속은 이유는 이 사람이 제보를 해서 이 사람 병원에 갔어. 얘는 없죠. 이 사람 사물함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사물함을 봤더니 명품 신상 구두가 있고 거울도 막 2개씩 있고 거기에 공소시효에 대하여 막 이런 책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인연이다 했던 거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전현주 이 미친년이 자기 사물함하고 강세영 사물함에 이름표만 바꾼 거야. 그래서 세영이 사물함 여기에요 하면서 지 사물함을 보여준 거야. 이재훈이 그걸 보고 인이 확실합니다. 이러면서 잡아온 거고. 다 전현주 수간호사의 계략이었어요. 차라리 모르쇠 하고 있으면 되지 않나 싶잖아.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요, 항상 우월하고 싶어 해요. 자기 손으로 경찰들을 유린하는 그 손맛을 보고 싶었던 거고, 공소시효까지 6시간도 안 남은 시점이었으니까 자기가 이길 거라고 확신한 겁니다. 강세영이 오른손을 봅니다. 오른손잡이십니까? 네. 내가 이걸 놓치다니 바보! 범인은 왼손잡이에요. 아까 사물함에 있던 가위는 왼손잡이용 가위였어요. 이재훈하고 김혜수가 깜짝 놀라게 되고 경찰들을 지금 총동원해서 전현주를 잡으러 갑니다.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 이미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한 1시간 2시간 남았어요. 1-2시간 안에 잡아서 자백까지 받아야 돼. 이걸 할 수가 있나? 근데 이재훈이 전현주는 분명 경찰서 근처에 있을 겁니다. 왜? 멀리 도망가는 게 상식 아니야? 그녀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인이에요. 경찰이 자신의 계략대로 유린당하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을 겁니다. 이건 솔직히 조금 억지 설정인 것 같은데 이재훈의 말대로 전현주는 경찰서 근처 카페에서 진짜로 경찰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4층 정도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들 막 뛰어다니는 거, 막 기자들 뛰어다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신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니들이 날 못 잡는 거야. 평생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 난 여기, 너넨 거기. 그래서 이재훈이 그녀를 발견하고 김혜수가 수갑을 채워서 잡아옵니다. 이재훈이 예상했던 대로 명품을 도배하고 있고요. 빨간색 명품 구두를 신고 있고요. 화려하게 화장을 했고요. 전현주가 연행됩니다. 이 여자는 경찰서에 잡혀와서 취조실에 들어왔는데 공소시효까지 11분 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일단 이 여자의 머리카락하고 침을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형준의 사체에서 나왔던 DNA하고 이 전현주의 DNA하고 대조를 해서 맞아지면 이 여자가 범인이라는 걸 특정할 수 있는 건데 10분 만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죠. 맡기긴 맡겼지만 자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좀 더 긴박하게 사람들을 쪼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틈이 있다라고 느껴지죠. 왜냐면 강세영은 공소시효가 뭐 대충 한 2-3시간 남았을 때 강세영을 잡았잖아요.
그럼 얘 그냥 이제 DNA 채취해가지고 국과수에서 검사만 돌렸으면 끝나는 건데 괜히 이 여자 막 드자비 했잖아. 드자비 할 필요도 없는데. 진짜 드자비 필요한 건 전현주죠. 그래서 전현주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다시 김혜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경찰은 야 그냥 들어가서 조지자. 패면 얘기하겠지. 지금이 쌍팔년도입니까? 조지긴 뭘 조져요. 5분이면 됩니다. 5분 만에 뭘 어떡한다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용의자가 흔들려서 자백을 하는 평균적인 시각 3분에서 5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다 이론이잖아 어쨌든. 이제 김혜수가 들어가고요. 쪼우기 시작합니다. 윤수아 씨 1978년생이시고 월 수입 350, 주거지는 강남 고급 빌라. 입고 계신 옷 띠릿띠릿띠릿 총합 2,800만 원.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옷까지 살 돈도 없으실 것 같은데 남자친구분이 좀 부자신가 봐요? 15년 전 서영준처럼.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의 캐비넷 왜 강세영 간호사 거라고 거짓말했습니까? 경찰들이 수사를 잘하는지 보고 싶어서요. 네? 그렇잖아요. 15년이나 범인을 못 잡아놓고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 그래서 정말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사님들인지 시험을 해보려고 거짓말을 해봤어요. 눈치 못 채시더라. 나루 확정이야 얘는. 이런 무능력한 경찰들 때문에 그 아이만 참 불쌍하다. 나 같으면은 재수사한다고 말도 못할 거야 미안해서. 15년 동안 못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 캐비넷이 전현주 씨 본인 건 맞다는 거죠. 물건도 다 본인 거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시간을 벌었네요. 뭐가요? 무슨 시간을 버셨지? 자청에서 본인 DNA를 넘겨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물함에 있는 DNA로 서형준 사체에서 나온 DNA와 대조를 이미 시작해뒀거든요. 곧 있으면 문자 옵니다. 한 1분쯤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안경에 어디쯤에 DNA가 가장 많이 묻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제 안경 아닌데요? 알고 있어요. 코에 얹는 이 부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곳에 빠큐를 날리게 돼요. 안경을 쓰는 사람은 하루 평균 24번 빠큐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첩 부분은 그렇게 많이 만지진 않지만 구조 특성상 DNA가 한번 묻게 되면 잘 닦이지 않죠. 서영준의 안경에서 뭐가 발견됐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맨홀 안에 버리고 갔겠지. 거기에 서영준을 죽인 범인 바로 당신의 피가 묻어 있었거든. 웃어다요. 나도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작은 혈액이라도 15년? 아니 5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DNA 검출이 가능하다는 거야. 현대과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지. 밖에서는 막 와 잘한다. 혜수야 잘한다. 너가 그냥 쫄 줄 아는구나. 범인이 멘탈이 나갑니다. 이대로 증언하면 돼요. 그래요 제가 죽였어요. 지금 이렇게 자백하는 것도 자수 맞죠? 형량 줄여주는 거 맞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니들 증거 없구나. 나한테 왜 이렇게 설명을 해줘. 말이 너무 많잖아. 말 너무 많이 하지 마. 약해 보이거든. 네 말대로 서영준 안경에서 내 DNA가 나왔다고 치자. 그리고 내 사물함에 있던 물건들로 내 DNA를 미리 가져갔다고 치자. 그러면 그 검사 결과로 영장 치면 되잖아. 바로 구속 수사하면 되잖아. 입건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설명하고 있지? 너네 내 DNA 없구나. 서툴어. 귀여워. 경찰 너무 귀여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서형준 죽인 적 없습니다. 빛날이라는 어린이 본 적도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네요. 11시 57분. 김혜수가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40초를 남기고 이재훈이 아무 종이나 들고 들어갑니다. 끝났어. 전현주. 여기 서영준 안경에서 나온 DNA와 네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 보고서다. 봤지? 봤지? 지금이라도 인정해. 제가 안 죽였는데요. 12시가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자정이 되는 순간 전현주가 실제로 빛나리 양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서영준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죗값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저 이제 가도 될까요? 형사님들.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12시 2분에 국과수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현주 DNA와 서영준 안경에서 나온 DNA 일치합니다. 99.98%입니다. 이제 전화하면 어떡해.
괜히 국가수한테 지랄이야. 씨. 저기요. 아 뭔데? 저 근데 검사하는 김에 서영준 옷가지 사이에 있던 것도 저희가 좀 복원을 했거든요. 의미 없어. 공소시효 지났다고. 일단 지금 보내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사진을 봤어요. 사진 찍어놓은 걸. 서형준의 옷 주머니 속에 어떤 종이 쪼가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쪼가리에 어떤 글씨 같은 게 좀 쓰여져 있었어요. 식별은 안 되고 그거를 이제 국과수에서 복원을 해냈습니다. 그건 주차권이었습니다. 그 주차권에는 15년 전 내일 날짜가 쓰여 있었습니다. 김혜수와 이재훈은 의기양양하게 전현주에게 다가갑니다. 아직 경찰서 아니에요. 뭐죠? 전현주 씨, 당신을 서형준 살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이도노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얘기는 안 할 권리가 있고 지금 하는 얘기가 법정에서 불리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공소시효 다 지났잖아. 뭔데? 서영준 씨 주머니에서 나온 주차권입니다. 빛나리 양에 대한 공소시효는 방금 전 자정 지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서형준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자정까지네요. 이럴 리 없어. 내가 이 무능력한 경찰들한테 잡힐 리가 없어. 전부 거짓말이야. 그렇게 진범 전현주가 붙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시그널의 1, 2화, 2화 극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제가 방송 준비가 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거를 이제 보고 이 사건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게 실화 바탕인 걸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실화였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녀가 죽였다라는 우리나라 여자 잔혹한 살인범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6부작으로 제작이 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거를 3화 이은혜 편을 보고 저번에 개곡녀 이은혜 편을 흑자일세에서 특집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5화에서 전현주를 다뤘었더라고요. 전현주가 실제로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을 유괴하고 살한 범인이었고요. 실제 사건하고 이 시그널의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참 되게 좀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녀가 죽였다라는 프로그램은 현재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우리나라 역대 여자 사페로 의심되는 사람들 6명을 모은 거거든요. 1, 2화 고유정, 3화 이은혜, 4화 김양 박양, 5화 전현주, 6화 엄여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저도 아마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다룰 것 같아요. 일단 실제 사건은 빛나리 양이 이제 납치를 당하신 거고 진범 전현주가 있습니다. 아까 시그널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파하는 길에 납치가 되셨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학원 끝나고 빛나리 양이 부잣집처럼 보였대요. 왜냐하면 사실 빛나리 양의 부모님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으셨는데 빛나리 양의 아버님이 인테리어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홍보용으로 만든 집 있죠. 그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겉에 봤을 때는 집이 되게 좋았어. 우리가 이런 집을 만듭니다. 이런 홍보용으로 만든 집이니까 되게 예쁘게 잘 했겠죠. 실제로 안에는 인테리어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집이었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은 좋은 방에서 잘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빛나리 양이 지내던 따님의 방만 인테리어를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고 부부는 좀 인테리어가 잘 안 돼 있게 좀 이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할 정도로 따님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아끼셨고 뭐 딸을 사실 안 아끼는 부부가 어디 있겠냐만. 그리고 세간에는 박초롱초롱 빛날이라는 이름이 점집 같은 데를 갔더니 이름을 길게 하면 장수한다더라 해가지고 이제 이름집 같은 데 가서 이름을 길게 받아봤다라고 하는데 아버님의 실제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 첫 딸을 얻으셔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너무 예뻐서 가장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빛나리 양이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가는 길에 전현주를 만납니다. 전현주는 당시에 2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고요. 횡단보도에서 빛나리 양을 만납니다. 이거는 이제 전현주의 진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전현주의 주장입니다.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빛나리 양이 걸어왔어요.
아이스크림을 뜯으면서 오고 있었는데 내 옆에 서서 파란불을 기다리는데 아이스크림 위에 콘 아이스크림 뚜껑 쪽을 뜯은 다음에 그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길래 자기가 쓰레기를 왜 바닥에 버려? 라고 물었는데 그걸 물어보다가 자기가 들고 있던 화장지가 땅에 떨어져 버렸대요. 빛나리 양이 그걸 보고 언니는 왜 화장지 바닥에 버려요? 라면서 웃었대요. 웃을 때 전현주가 얘를 납치해서 돈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좀 어색하죠. 전현주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사실 형사들은 안 믿거든요, 이거를. 왜냐하면 전현주가 계획적으로 빛나리 양을 유괴했다면 사형입니다. 근데 충동적으로 유괴를 했다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전현주가 사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빛나리 양을 유괴한 걸로 거짓말을 지어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저도 지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애초부터 아이를 납치할 생각이 있었고 학교 주변을 이렇게 싸돌아 다니다가 옷 같은 걸 좀 잘 입은 친구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빼박 증거. 나중에 이제 전현주의 수첩 같은 게 발견되는데 거기에 유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 같은 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메모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빼박이고 거기에 더해서 빛나리 양을 그때 바로 납치한 게 아니고요. 빛나리 양은 학원을 갑니다. 빛나리 양이 학원에 가 있는데 전현주가 학원을 따라서 올라가고요. 거기에서 이제 안내 데스크 같은 곳에서 빛나리 양의 뭐 이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쳐서 수업 받는 거 한번 보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수업 받고 있는 모습을 그 문에 유리 거기 너머로 해가지고 쓱 봤대요. 빛나리 양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학원 끝날 때까지 학원에서 기다렸고 밑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빛나리 양을 다시 만나서 아까 그 횡단보도 언니다 이렇게 해서 전현주가 빛나리 양한테 롯데월드 갈래? 라고 얘기를 해서 빛나리 양이 아까 봤던 언니니까 약간 친근감이 들어서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납치가 성립되어 버린 겁니다. 1997년 사건입니다. 좀 많이 계획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녹취가 있는데요. 아까 시그널에서는 협박 편지를 보낸 걸로 되어 있고 편지 이제 지문으로 범인을 특정했잖아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는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 전화를 이용해서 첫째 날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다. 그 말만 하고 끊어버립니다. 납치 사건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근데 이미 24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화가 온 게 24시간이 지난 후죠. 첫날 전화 짧게 왔었고 두 번째 전화에서 돈 달라고 협박을 하는 그 전화가 왔고 30시간 지난 다음에 세 번째 전화에서 카페라고 특정이 됐었네요. 카페 건물을 전부 봉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용의자로 생각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있던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 만삭의 임산부였고 친구분들이 신원을 확인해줘가지고 이분은 이제 그냥 가시고 아무튼 그렇게 3일째에 카페에서 전화가 온 다음에 열흘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뭐 무능력 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올라왔었고 부모님들 속이 타들어가고 뭐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무려 13일 후에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근데 그 전화는 범인 당사자의 뭐 자수나 협박 전화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어떤 한 아저씨한테 전화가 와요. 그 전화 내용이 정말로 이상합니다. 자기 딸이 빛나리 양 유괴 범인 것 같다라는 한 아버지의 전화가 옵니다. 실제로 진범인 전현주의 아버지 전화가 맞았습니다. 전현주의 아버지는 딸이 갑자기 가출을 해서 좀 이상한 상태에서 자꾸 이제 길에 경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TV를 켜보니까 빛나리 양이 막 이렇게 납치가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인 전현주도 지금 13일 동안 집에 안 돌아오고 있잖아. 그래서 자기 딸이 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현주가 당시 남편한테 삐삐를 친 기록을 활용을 해서 어느 한 모텔 방에 있던 전현주를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납치 13일이 되었으니까 전현주한테 당연히 네가 범인이 맞든 안 맞든 일단 뭐 빛나리 어딨어 살아있니 막 이런 걸 막 물어본 거죠. 대답을 안 해. 네, 이걸 아까 보면서 너무 짜증이 났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연행돼서 경찰서로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화제가 돼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거든요. 기자들만 많은 게 아니라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형사님 왈 차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애가 차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카메라가 많은 걸 보자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온몸에 힘을 빼고 눈을 감아버려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많지 기절한 것처럼 막 이러고 있지. 근데 또 이제 경찰서 안에 들어가니까 또 눈 뜨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연기를 해서 아무리 형사님이지만 굉장히 좀 화가 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형사님이 힘이 축 빠진 전현주를 들고 끌고 막 이렇게 경찰서 안에까지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최조실까지. 그러면서 이게 좀 살이 많이 쪘나 싶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임산부. 머리가 띵하시죠? 셋째 날 전화가 카페에서 왔었잖아요. 돈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로 가져와라까지 상세하게 얘기하느라 전화 시간이 길었고 카페를 특정해서 출동을 했어요. 카페 출입구를 전부 막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별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한 임산부 20대 여자만 신분증을 안 가지고 있어서 이 여자 좀 수상한가 싶었는데 전현주의 친구들이 얘 임산부예요. 그리고 얘 어디 학교 좋은 학교 다니는 애예요. 이상한 애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보내줘 버린 건데 그 여자가 진범 전현주였습니다. 그때 전현주를 카페에서 그냥 집에 돌려보내준 그 형사님이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셔서 굉장히 힘든 마음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현주는 아이를 이미 죽인 상태였어요. 카페에서 3일째에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얼마를 어떻게 준비해서 카드에다가 넣어서 어디에다가 놔라라고 지시를 할 때 빛나리 양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둘째 날 전화해서 돈 준비해라라고 할 때 그때도 이미 빛나리 양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긴 했지만 사실상 빛나리 양은 납치된 첫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고로 전현주 씨는 어렸을 때부터 수제 소리 듣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전국적인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까지 했었고 그런 능력들을 이용해서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이제 졸업까지 하신 분이고 심지어 유학파입니다. 1997년 기준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을 때입니다. 오렌지족 막 그런 게 그때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범인 전현주의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전현주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이게 100% 특정할 수 없지만 사실 아주 높은 확률이긴 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 공무원이었고 군인 출신이었고 전씨고 해서 사실 누군지 인터넷에는 이미 다 특정이 되어 있거든요. 북한에서 출생한 6.25 전쟁 당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빨갱이들을 잘 잡아서 군대에서 승승장구를 좀 하셨고 그래서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고 전역한 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도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하면 우리가 지휘해야 하는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함경 남도 도지사가 있는 거 아세요? 함경 북도 도지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직함만 있는 거긴 한데 일을 할 수는 없죠. 북한 땅에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헌법상 북한이 주적이고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서 통일해야 하는 게 우리 군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흡수 통일이 되면 빠르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어쨌든 그 지역을 맡고 있는 도지사가 있습니다. 전현주의 아버지는 그런 북한의 어떤 지역을 담당하는 도지사였어요. 그래서 매우 높은 고위 공무원이었고요. 군인 출신이었고요. 좋은 집안이어서 유학도 갔다 왔고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만삭의 임산부, 심지어 임신 2-3달도 아니고요. 임신 8개월의 만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진 만삭의 20대 여자가 여학생을 납치해서 했다라고 도저히 예상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카페에서 이 사람을 놓아준 형사님이 이해가 안 되지 않죠. 이해가 사실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신원을 이렇게 다 보증을 해줬으니까 또 그런 거고 진짜로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전현주는 첫날 이미 빛나리 양을 살해했고요. 그래놓고 다음날 빛나리 양이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데 빛나리 양 집에 전화해서 돈 준비하라고 하고 3일째에는 카페 전화기를 이용해서 돈을 어떻게 준비해라 어디로 갖고 와라 그런 걸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황상 카페에서 자기가 검문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쫀 거 같고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가 13일 뒤에 경찰들한테 잡히게 된 거고 잡히게 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자기 딸이 의심된다고 전화를 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굉장히 대쪽 같은 사람은 맞긴 했나 봐요. 자기가 딸을 되게 잘못 키웠다고 진짜 진심으로 후회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딸을 직접 신고하기도 했고요. 딸이 잡히기 전에 딸하고 연락이 잘 안 돼서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편지 같은 것도 쓰고 했는데 딸한테 자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안 돼. 너 목숨 끊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현주야, 만약에 너가 정말로 그런 짓을 저지른 게 맞다면, 네가 정말 범인이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라. 그리고 너무 걱정 말거라. 엄마 아빠도 바로 따라갈 테니.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정말 대쪽 같은 사람은 맞나 봐요. 딸을 너무 잘못 키우긴 했지만. 근데 이걸 딸을 잘못 키웠다고 보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 잘하고 성실한 모범생이었고, 유학까지 보내줬고, 명문대도 보냈고, 명문대 졸업까지 다 시켜놓고 결혼까지 하고 임신까지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를 거라고 부모라도 예상을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님하고 사이가 멀어진 계기는 있었는데요. 대학교를 문예창작과 뭐 이런 데를 간 거예요. 글을 쓰는 과를 간 거야. 전현주는 집이 잘 살지만 사실상 금수저지만 그 당시 만났던 남자친구는 매우 가난했어요. 그리고 연극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졸업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전현주의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하기가 힘들어서 심지어 부모님이 결혼식장에 오지도 않았대요.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치렀고, 그렇게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전현주가 좀 사치라든지 허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신혼집도 사실 여유가 없는데 빌라 매매로 신혼집을 시작한 거고, 1997년 기준으로 이때 빌라 가격이 4,500만 원짜리 빌라였다고 하거든요. 그 돈 중에 2천만 원은 이제 시댁에서 해준 건데,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산 거예요. 근데 남편은 연극을 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연극에서도 그렇게 잘 되는 분은 아니고 어린이 연극 막 이런 거 하던 분이라 월급이 30만 원이었대. 생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생활이 안 돼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형사들은, 프로파일러들도 그렇고. 근데 전현주 본인은 부정합니다. 자기는 그럴 생각 전혀 없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횡단보도에서 빛나리 양을 보고 충동적으로 납치를 했고 실수로 죽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역하거든요. 실제로 13일 만에 잡혀서 경찰서로 연행이 됐을 때 차에서는 멀쩡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기절하고 혼절한 척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매우 겁에 질려 있었고 본인이 한 일들을 전부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첫날 이미 그렇게 해놓고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들은 빛나리 양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추궁을 했겠죠. 한참 동안이나 얘기를 안 했고요. 추궁을 하니까 어디에 있다고 주소를 알려줍니다. 경찰들이 말하는 곳에 갔고요. 그곳은 전현주 남편이 연극 일을 할 때 소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놔두던 집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운 지하방 같은 곳이었어요. 그 지하방의 문을 열자마자 굉장한 악취가 났다고요. 그 지하방 자체가 완전 쓰레기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뭐 있을 수 없는, 지낸다가 아니고 사람이 거기 잠시라도 있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이제 노후하고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곳이었고, 경찰들이 좀 많이 놀랐고, 현장을 갔던 형사분이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구석에 이제 가방이 하나 있었고, 그 가방 안에 빛나리 양이 계셨습니다. 근데 가방이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들어가기에도 너무 작아서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들어있었고 몸이 많이 훼손되신 상태였다고 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동적이었냐 아니었냐는 판단을 좀 해봐야겠지만, 납치를 하고요, 롯데월드를 간다고 해놓고 살해당하신 그곳으로 데려가고, 빛나리 양은 거기 가서 무섭고 하니까 막 울었을 거 아니에요. 막 우니까 전현주가 수면제를 먹였고요, 목을 졸랐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빛나리 양의 숨이 다시 트이는 소리가 들렸대요. 하는 이런 소리가.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입과 코를 청테이프로 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게 빛나리 양의 어머니가 전현주가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드디어 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막 희망에 젖어서 막 몸에 기운이 나시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전화를 통해서 빛나리 양이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이 경찰서로 오게 되고요. 빛나리 양의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상황일지 다 예상되실 겁니다. 저도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눈물이 안 나오셨대요. 아버지는 장례식 때도 눈물이 안 나오셨대요. 화장터에 가니까 이제 실감이 나셨대요. 내 딸이 죽었구나라는 실감이. 그렇게 이제 전현주가 잡히고 나서 세상이 완전 발칵 뒤집혔죠. 안 그래도 이제 유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도 엄청나게 큰 일이었고, 범인이 여자라는 것 자체도 일단 충격이었습니다. 저 90년대 때 저도 기억나는데 그냥 모르는 아저씨가가 아예 앞에 특정이 되어 있었어요.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모르는 아저씨가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돼 안 돼 이렇게 교육을 아예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모르는 아저씨라고 얘기했어요. 모르는
따라가는 아저씨가 엄마 친구 아빠 친구라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 다 이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전현주 이 사건 이후로 여자도 조심해야 된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때 이후로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전현주가 잡히자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배우를 써서 범인을 만드는 경우, M1 사람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죠. 이때도 90년도라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지 않아서 잘못 잡은 거 아니냐 혹은 공범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제보 전화도 쏟아집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 전현주가 빛나리 양의 집에다가 협박 전화를 한 거를 뉴스에서 다 틀었잖아요. 전현주가 그러거든요. 당신 딸은 우리가 데리고 있다, 우리라고 말을 해서 단독 범행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많았고요. 제보 전화에서 전현주가 빛나리 양 손을 잡고 어떤 남자랑 걸어가는 걸 봤다, 어떤 남자의 차를 타는 걸 봤다, 심지어 그 차를 타고 가는 걸 봤다는 제보가 많이 와서 크레도스라는 차 하나, 그 다음에 무슨 차 하나 해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그 차를 가지고 운전을 했던 사람들까지 싹 다 막 조사를 하고 막 난리를 피우고, 전현주가 이제 빛나리 양을 납치한 장소가 자기 남편의 극단 용품을 이렇게 놓던 곳이라 극단 사람들까지 전부 다 연행해서 조사하고 아주 난리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은 좀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몇 달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재판을 받는 사이에 최초의 경찰서에 잡혀왔을 때는 자기가 전부 다 한 거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현장 검증을 갔을 때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구현을 하셨어요. 빛나리 양의 시신을 검수를 했을 때 얼굴에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 자국이 멍이 있었고 목이 당연히 졸린 흔적이 있어서 입을 막고 목을 손으로 조른 게 예상이 됐는데, 전현주가 정확하게 똑같이 사건 재현할 때 인형에다가 똑같이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그런 걸 해서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자백을 해서 당연히 이제 일사천리로 재판이 딱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현주가 갑자기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 번복한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힌데 이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고, 사실 만약에 지금이면 또야? 라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전현주가 번복한 진술이 그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빛나리 양을 계획적이 아닌 충동적으로 납치를 한 겁니다. 죽게 만든 것도 실수입니다. 우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거, 어느 날 자기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괴한 남자 2명이 집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자신을 협박하면서 아이를 납치해서 2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네가 당한 일을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라고 협박을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형사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은 전현주가 그렇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로 교도소에서도 TV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자기가 이렇게 혼자서 해서 잡혀와서 사실상 사형당하는 게 기정사실인데 온갖 뉴스에서 전현주가 혼자서 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전현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남자랑 다니는 걸 봤다더라, 남자 차에 타는 걸 봤다더라, 전현주가 빛나리 양 손을 잡고 남자들이랑 같이 있는 걸 봤다더라, 그런 제보가 쏟아진다는 뉴스를 보고 끼워 맞춰서 진술을 번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당시에 약간 배신감을 느꼈나 봐요. 전현주를 찾아가서 아니 그렇게 진술 다 해놓고 왜 번복하시냐라고 했더니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는데요. 이때는 이제 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감옥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1년 6개월까지인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갓난쟁이를 바로 엄마랑 떼어둘 수 없으니까. 전현주는 임신 8개월 상태로 붙잡혔고 얼마 안 가서 출산을 했겠죠. 교도소에서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현주가 그렇게 나쁜 데도 불구하고 여자 교도소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리고 아이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수감자들이 엄마였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현주한테 자꾸 잘해준 거예요. 애기 낳으면 어떻게 몸조리 해야 돼, 아이고 귀엽다, 나 한번 안아봐도 돼, 이거를 경험을 한 거야 전현주가. 검사한테 저는 원래 교도소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줄 알고 사형당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검사님, 근데 교도소에 있어 보니까 살만하네요, 저 교도소에서 살도 쪘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이 부분 보면서 진짜 약간 인간애가 떨어졌어요.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게 약간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전현주는 계획이 아닌 우발이었다. 살해도 충동적으로 했다. 나도 누군가의 협박과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어쨌든 실제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 제외하고 이런 일 진짜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만삭의 임산부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어쨌든 유괴를 한 동기는 그거였다고 해요. 반대하는 결혼을 했고요. 결혼 후에도 씀씀이가 많이 해퍼서 낭비벽이 있었고 신용카드 등으로 1150만 원 채무, 집값도 대출 나가는 거, 심지어 사채비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산이 압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집이었겠죠. 친구들한테는 항상 남편을 실력 있는 연극 배우로 과장해서 소개하고 자기 집안의 재산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게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분도 아마 나르였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하진 않지만. 그리고 기가 막히는 점이 이 여자가 잡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요. 친구들을 만나서 술 마시고 볼링장 가서 볼링 치고요. 다음 날엔가 전 남친한테 전화해서 남산으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모텔방 잡고 아침까지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게 전현주가 경찰한테 잡히기 전 마지막으로 여관방에서 지내면서 한 일입니다. 임신 중인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진짜 너무 빡세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계속 살려둬야 하나 봐.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래서 이 사건을 각색해서 김은희 작가께서 시그널에 이제 원펀치로 내신 거죠. 각색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전현주가 공범 남자가 있었을 거다라는 사실 허위 제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그널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걸로 하고 진범인 여자는 15년 뒤에 겨우 붙잡히는 그런 느낌으로. 허위 제보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걸까? 은근히 꽤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을 정답으로 정해놓고 자기가 생각한 그 정답을 사실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자기가 뉴스를 봤는데 내가 봤을 때 전현주 혼자 한 거 아니야? 공범이 있어? 이걸 사실로 만들고 싶은 거지. 허위 제보가 원래 엄청 많대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